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테크유는 별도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4.15% 증가한 130억 5,5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2.89% 증가한 488억 7,500만 원, 당기순이익은 3.11% 증가한 68억 8,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포스코 광파는 별도 기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97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4%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834억 3,600만 원으로 7.5%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75억 4,200만 원을 기록해 105.6% 늘었습니다. 오일솔루션은 가결산 실적을 반영해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을 6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5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기존 전망은 매출 127억 원과 영업손실 6억 원이었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중증의 난치성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퓨어스템 AD주 치료제의 제2비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래에셋대우부터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집중 분석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매출액 1조 4,669억 원, 영업이익 2,542억 원, 영업이익률 17.3%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국내 화장품 매출액은 9,488억 원으로 추정하고 면세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47.4% 성장한 4,115억 원의 매출액을 예상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2014년과 2015년 아시아 매출 성장률은 기존 메이저 업체들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이며 이는 소비자의 기호와 니즈를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차별화된 역량에 기인한다고 판단합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58만 원을 유지하고 당사 탑픽 종목으로 지속해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입니다. 만도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만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최근 지속된 주가 상승으로 신규 목표 주가는 기준 상승 여력이 10%로 축소됐기 때문에 25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플러스 7%, 마이너스 11% 변동한 1조 14억 원, 587억 원으로 예상했는데요. 인도, 유럽 위주의 출하가 증가했고 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SUV 부품군이 호조를 보이면서 1분기의 외형 성장률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회와 위협 요인을 점검했는데요. 기회 요인으로는 ADAS 부품군의 고성장과 또 중국 로컬 업체들의 납품 증가를 꼽았습니다. 위협 요인으로는 여전히 전체 매출 중에서 56%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기아의 출하 둔화와 또 관련 수익성 하락, 특히 이익 비중이 65%에 이르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가능성을 꼽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ADAS 시장에서 현대모비스와의 점유율 변동 가능성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어서 동부증권입니다. CJCGV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CJCGV는 2분기 3,359억 원의 매출과 또 영업이익 68억 원을 기록해서 당사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국내가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관람객 수 성장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사이트 수 증가로 판관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박스오피스가 5% 정도 감소한 반면에 새로이 6개의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본사 고정비를 포함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억 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는 전통적으로 영화 산업의 성수기인데요. 또 3분기 부산행, 또 인천 상륙작전, 터널 등의 기대작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2분기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CJ CGV에 대한 현재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13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어제장에서는 관망해라라고 조언을 하셨었는데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고요.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네, 어제 글로벌 증시를 체크해드릴 때 다우존스 18,500포인트 이상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예상대로 18,500포인트 언제까지 올라와 있네요. 자, 어느새 그 자리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는 항상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오늘은 자기 집을 찾아가는 주가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를 한번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자, 다우존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18,500포인트까지 언제까지 왔죠? 18,5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는 어디를 봐야 되냐? 19,000포인트까지 열려 있어요. 제가 욕심 같으면 2만 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너지가 센 곳에서는 잘 흔들림이 없어요. 엠파동으로 주더라도 이 힘에서는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다 올라타자라는 주식 경험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강하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따라와요. 이제 뒤따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꺾이더라도 상관없어요. 추세는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위로. 그러니까 빵빵 치고 올라갑니다. 일단 19,000포인트를 한번 예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도 5,000포인트 여기가 5위 머리입니다. 근데 뭐냐면 이 5일선이 강하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살아있는 이 강한 이 라인은 꺾이지가 않아요. 이 평선이 강하다는 거는 자금이 확 몰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흔히들. 그래서 이 우인 라인은 그냥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도 한번 잠깐 볼게요. 일본도 치고 올라오는 파동,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얘기해드렸던 펀드 가입존을 지나서 어느새 100포인트 상승해져 있죠. 더 상승할 겁니다. 그 중국도 관심 있게 보자. 라는 코멘트를 달고 싶네요. 자, 유가 한번 볼게요. 유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박스권 45달러, 50달러의 요 라인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에너지 웅축한 다음에 다시 레벨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조정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유가라고 보시면 돼요. 유가를 잘 보시고 계시다. 이 박스권 라인에서 돌파하는 시점이 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포인트를 잘 보시고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수 어제 관망을 하자 했죠. 어쨌든 선물 옵션 만길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았죠. 무난하게 넘어갔죠. 자, 오늘부터 또 매수 관점을 봐야겠죠. 이제 대형주 가주 낙폭적으로 보는 것이 알뜰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지수도 2,050포인트를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50포인트는 3,000짜리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3개 있는 자리입니다. 요 라인을 넘어가면 위는 뻥 열려 있어요. 그래서 2,000포인트가 고비라고 흔히들 많이 합니다. 더 우리나라가 주가가 레벨업이 되려면 2,050포인트를 넘어가야 주가가 한번 레벨업이 된다. 이 포인트를 정확히 잡으시면 돼요. 자, 2,000포인트과 2,050포인트는 뭐로 봐야 되냐? 어떤 종목들이, 군들이 센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50포인트 넘어가면 주도주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2,05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주도주 라인이었다는 얘기예요. 2,050포인트 넘어가면 주도주가 나와요. 2,050포인트까지 어느 업종, 어느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는지를 관전 포인트로 잡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을 항상 작은 그림보다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개인들은 작은 그림을 보거든요. 근데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마켓을 항상 체크하는 이게 가장 큰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50포인트 바라보고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700 언저리 이거 뚫고 올라갑니다. 여기는 뻥 뚫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휴가
8월 달에 가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7월, 8월, 9월 달 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예. 그래서 7, 8, 9월 달은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도 위에 열려 있어요. 잘 관전 포인트를 잡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그 다음에 거래소는 6포인트. 자, 야간 선물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40, 한 10포인트 이상에서 우리나라는 오늘 아침에 시장을 할 것 같습니다. 10포인트 이상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세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량 에코니드, 현대상선, M2 가입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가에 많이 떴네요. 이트론 물량 많이 들어오네요. 한진해운, 한일진공, 문배제강, 그 다음에 강스텐바이오, 그 다음에 대원전선, 그 다음에 조일알루미늄, 그 다음에 테라스템, 이런 종목, 디지털조선, 이런 쪽으로 매기가 붙네요. SDI, 이쪽으로도 좀 붙고, 서리바다, 그 다음에 네이블, 이런 것도 드네요. 자, 오늘 아침에 눈에 띄는 건, 김무성 관련주네요. 김무성 관련주들이 아침에 시세를 좀 내네요. 어제 대선, 도전에 대한 코멘트를 이렇게 기사화가 돼서 오늘 아침에 세게 드네요. 자, 오늘 아침에 추천 종목은 조금 강한가로 갈까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살아있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파세코 하나하고, 자, 파세코 하나하고, 파세코 눌목 자리거든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파세코하고 오늘 그 다음에 디지털 조선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조선, 디지털 조선을 한번 오늘 체크 포인트를 잡고 디지털 조선 그 다음에 저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조선하고 그 다음에 파세코 이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세게 움직일 거예요. 디지털 조선도 오늘 아마 테마가 살짝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디지털 조선하고 파세코 이렇게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죠. 오늘 잘 대응하시고요. 월요일날 또 다른 좋은 종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장 강세장이에요. 내 종목이 안 간다고 팔지 마세요. 다른 종목 가니까 그 종목을 갈아탄다. 그러면 이 종목 다시 올라가요. 주식은 공평하니까요. 주식에 손해가 많이 보신 분들 이번 기회에 올라올 때 잘 파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지 마세요. 손해 보신 거 팔지 말고 이번 기회에 잘 종목을 줄여서 그다음에 심플하게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예, 7, 8, 9월은 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김영구 멘토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식 챔피언 클릭하셔도 되고요. 전화 1644-664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개구리 점법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요. 8시 49분이네요. 개장을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각 동시호가 특징주가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보시는지요? 네, 일단 해운주인데요. 지금 한진해운이 이제 용선료 협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나는 게 들어갔다. 3.5년간 한 7천억 원에서 7,200억 정도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차 협상 중인데 아직까지 타결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지금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이 사실상 굉장히 좀 진척이 많이 된 부분, 인하폭은 목표치에 가까운 27에서 28%, 일전에 이제 현대상선이 했던 이 용선료 협상보다 조금 더 폭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차 용선료 조정 협상 이후에 이제 선주들과 조정과 지불 지연 문제 등을 포함한 어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2차 협상 중인 것 같고요.
꾸준한 대화, 뭐 협의 이런 것들로 해서 결국에는 뭐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 뭐 지금 당장에 타결될 수준 아니라는 내부자의 발언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5월 4일날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후에 그 다음에 5월 13일날 디얼라이언스 결성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용선료 협상단을 꾸려서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용선료 조정을 좀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 총 용선료를 내고 해야 되는 선주사들이 총 22곳 용선료 조정에 일단 실패가 되면 지금 법정 관리 상태가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63만여 주 예상 체결가 7% 넘는 수준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현대상선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 지금 시간으로 38만여 주 예상 체결가 28% 일단 그리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해운 동맹인 2M의 가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 그리고 2위 선사 MSC가 구성이 되어 구성원으로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파급력에 따라서 오늘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금 수준은 좀 오늘 하루로만 봤을 때는 약간 좀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드래곤플라이인데. 포켓몬고가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뭐 미국은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이제 서비스가 안 되고 되는 지역이 뭐 속초나 양양 이쪽 지역 일부 지역만 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젊은 친구들이 뭐 속초로 떠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VR이라든지 AR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했는데 역시나 이제 게임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AR 게임 업체 개발 업체인 드래곤플라이도 어저께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끝났고요. 그저께도 많이 올라서 끝났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상 체결가가 지금 거의 5% 넘는 수준, 시간으로 16만 주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첫날 23% 올랐고요. 둘째 날에 종가 기준입니다. 6.5% 올랐고 그럼 거의 30%죠. 그리고 오늘 또 5% 오르면은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홈센터입니다. 홈센터 왜 올라온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대구 신공항 통합 이전 추진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 다 올라왔는데 홈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이 부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명을 받았죠. 이게 이틀 동안 특히나 7월 13일 날은 갭으로 상승시켜서 갭으로 끝난 듯 했으나 윗꼬리가 달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갭을 메우는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시간으로 27만여 주 예상 체결가 2.3%, 2.5% 왔다 갔다 하는데 장중에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운주가 오늘장에서 이제 매기가 강하게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진해운은 용선료 2차 협상을 진행 중인데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현대상선은 뭐 오늘 상한가 출발도 예상되고요. 이렇게 두 종목 봐주셨고요. 또 드래곤플라이는 포켓몬고 대박을 등에 업고 또 계속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 주셨고 또 대구 신공항 관련주 홈센터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54분입니다. 장 개장을 한 6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출발 상황 함께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먼트의 김영철 팀장님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강동일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 포인트를 한 말씀씩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일단 뭐 시장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어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선 위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코스피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2천선 위쪽에서 매수를 했을 때 좋은 기억들이 있으신가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 자문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기억들은 분명히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2천선 지수가 위천선 위쪽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종목이랑 업종 차별화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뭐 강세,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은 물론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결국엔 삼성전자의 힘이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있지만 뭐 부족한 부분들을 삼성전자 주식을 채워가면서 일단은 뭐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비중 자체가 시총에서 한 23%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추적 오차, 그러니까 지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 뭐 펀드나 아니면 인덱스 자금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삼성전자 실적 가치도 뭐 좋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안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지수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2천선 위쪽에서는 그렇게 뭐 그 업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형주 업종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대형주들 실적 발표하고 중소형주 실적 발표 전까지 아무래도 대형주 쪽보다는 코스닥 쪽,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요. 대형주 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수적이다라는 게 이제 뭐 다 전부 매도를 하다라는 이런 말보다는 차익 실현을 조금씩 고려를 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대형주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중소형주 실적 발표 전까지는 중소형주 쪽에서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키워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영철 팀장께서는요,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주식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요. 대형주 비중은 축소하고 중소형주 비중은 확대할 시기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동일 멘토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투자 포인트 주신다면요. 예, 그동안에 뭐 상당히 6월달 장세가 상당히 좀 마이너스 하락권으로 이렇게 푹 빠졌다가 지금 7월달 장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거의 박스권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작년 9월달부터 올해 7월달까지가 박스권 장세로 움직인다 그랬는데, 예. 지금 어느덧 지금 하단에 있다가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 지금 이 하단에 있다가 지금 며칠 사이 상단으로 다 와버렸어요. 근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그동안에 그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뭐 뚜렷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매기가 쏠리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이 상당히 연속적으로 이 매물을 이렇게 다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사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향후 장세를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이 조만간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연봉이나 이 월봉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우상향 쪽으로 좀 가는 아주 좋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연봉도 보면 지난 한 해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으로 마감했고, 올해 밑꼬리 한번 줬고, 조정을 다 줬다는 얘기죠. 이제는 위로 상승한 일만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월봉 흐름도 상당히 좋아요. 강동일 멘토님,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개장과 동시에 사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저희 추천 좀 해주세요. 사볼 만한 종목이요? 예, 제가 서울반도체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추천하고 싶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뭐 늘 얘기했지만은 여기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제가 이거 오늘 종목 세일즈도 들고 나갈 종목인데 이게 미리 공개해서 좀 그러네. 예, 여기 보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힘 있는 종목들은 시장보다 앞서갑니다. 예,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다가 상당히 어제 강하게 돌파했죠. 거래량도 동반하면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수급도 좋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 유심하게 지켜보되 너무 고점에 추격하면서 하지 말고 눌림목 줄 때 들어가면 좋다고 봅니다. 예. 네, 8월 15일 금요일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국내장 출발이 됐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진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일 수 있을지 먼저 코스피 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일단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준 것처럼 연중 최고치를 이제 기록 해외 증시들이 상당히 좀 좋으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다우 나스닥 S&P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뭐냐면은 위험자산에서 다시 한번 안전자산에서 다시 한번 위험자산 쪽으로에 대한 자금 이동이 확실히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분위기가 같이 맞물려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정도가 일단은 약보합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IT 종목들은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괜찮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IT 쪽에 눈에 들어오는 건 삼성 SDI가 지금 한 6.9% 정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움직임 자체가 중국 쪽 관련된 보조금 이슈, 전기차 이슈 이쪽으로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장중 변동성 또는 이제 뉴스에 의해서 장중 한 5% 이상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나타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4% 정도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중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사실은 현대차, 기아차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때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증권주 사실 이슈가 될 때마다 증권주 트레이딩 전략은 정말 단순하다. 2000선 심리적인 저항선 돌파할 때 들어가면은 어쨌든 그 위쪽에서는 그 레버리지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업종에 대한 수익률보다는 2000선이나 1950선 또는 이제 1900선을 하회했다 1900선을 올라갈 때 이러한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 부분에서만 증권주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잡아도 충분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괜찮은 수익률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00선 위쪽에서 안착을 해서 움직임들이 좀 좋게 나타나 보니까 오늘 역시나 증권주들이 일단은 한 1% 중후반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주 역시 좀 괜찮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삼성전자와 함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시총 상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포스코인데요. 중국 이제 그 구조조정 이슈 그리고 철강 가격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발생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오늘장에서는 일단은 강보합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제 그 개장 전에 동시효과 시간 코멘트에서도 현대상사 한진해운 코멘트를 해주셨었는데 일단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윤선유 협상 자체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깎아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러한 기업들은 그렇게 좀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저가를 한번 치거나 아니면은 직전 저점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때 접근을 하는 게 사실 마음 편한 투자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코멘트를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앞서 보면은 삼성전자 쪽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우선주 정도만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당히 움직임들이 괜찮습니다. 이따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좀 좋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1.7%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뉴욕 시장에 라인 상장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밤에 기사를 봤었던 부분들인데 한 33% 시작하고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에 대한 움직임들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출발 상황 어떤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33% 오른 2015포인트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박 출발이 되는데요. 코스닥 분위기 볼게요. 강동현 멘토님. 예, 지금 코스닥 시장 상황, 지금 양봉의 흐름, 양봉이 아니라 지금 플러스 2.17포인트, 705.51인데, 예, 아까도 얘기했던 박스권 상단,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돌파가 좀 돼줘야 됩니다. 이것도 탑재가 됐다가 그냥 지지부진하게 여기서 또 마무리되면은, 아직까지도 그냥 박스권 양세이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해서 강한 종목으로 이렇게 흐름을 타야죠. 자, 이제 시총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 흐름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뭐 이제 지금 시작에서 좀 뭐 약보합이 시작되기 때문에 좀, 파트론을 한번 보십시오. 파트론을 제가 이렇게 조금 아까 보니까 아주 강하게 지금 며칠간 지금 장대 양봉으로 지금 이렇게 3일간 연속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수급이 상당히 뒷받침 되고 있고 기가 막히게 사주고 있고 좀 앞으로 향후 흐름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주식이 이렇게 아주 크게 오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제가 다는 소개 못 드리고요. 저번에도 늘 이렇게 보지만 제가 이렇게 뽑아옵니다. 제가 전일날 이렇게 시총 한 100위 정도 된 종목 조금 흐름을 지켜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죠? 추세 우상향 종목, 기간 외인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그건 이제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입니다. 제가 보니까는 아까도 얘기한 서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ATGN, 아이센스, 레오캠바이오, 하림홀딩스, 동구 SNC 이렇게 대략 몇 종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하여간 뭐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주, 코스피에 비해서 좀 시세를 이렇게 파삭파삭 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중장세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관심 영역권에서 타이밍 잡아 들어갔다가 일단 수익 내면 빨리빨리 매도하고 또 이렇게 누린 목적을 또 다시 재차 공략하는 이런 이제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저는 시장을 올해 이번 달 7월 달 상당히 좋게 보거든요. 앞으로 7월 지금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7, 8, 9, 10, 11, 12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2016년도에 저는 전약 후광 장세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7, 8, 9, 3, 4분기하고 4, 4분기 아마 좋은 흐름을 가기 때문에 아마 요 7월 달이 아마 이렇게 반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뒷받침되고 수급이 연속해서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조만간 아마 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종목별 장세에서 너무 이렇게 바닥권에 처져 있는 종목 말고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들, 내기가 쏠리는 종목들, 추세 부상하는 종목을 선별해서 들어가면 좋을 줄 압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도 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0.41% 오른 706포인트로 출발이 됐고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는 705포인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니케이 지수는요. 0.06% 상승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됐네요. 16,396.12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볼게요. 수급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를 잘 넘겼고 오늘 국내 증시를 이끌 만한 투자 주체는 누구인지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에 앞서서 먼저 오늘 삼성 SDI를 말씀하셨었잖아요.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많이 오르는데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일단 뭐 삼성 SDI 지금 뭐 뉴스 나온 거는 오늘 아침에 일단 삼성전자가 그 중국 최대의 전기차 생산 기업이죠. BYD 이제 그 뭐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해가지고 뭐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뭐 유명한 그런 기업인데 그쪽에 이제 지분을 일부 이제 뭐 자금을 투자를 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와 BYD가 이제 뭐 손을 잡았기 때문에 뭐 손을 지분 투자를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쓴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뭐 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삼성 SDI 쪽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지금 뭐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장 초반보다는 좀 약세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그 벤더들을 이제 뭐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죠. 삼성 SDI랑 LG 화학이 이제 뭐 제외가 되면서 삼성 SDI랑 LG 화학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그게 이제 뭐 사드 관련해가지고 뭐 보복 조치다 뭐 시장에서는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중국 정부나 뭐 국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에 대한 그 이제 투자 심리 부분들 사실 하루에 주가가 5% 이상 오르거나 내린다라는 부분들은 기업 자체의 단적인 빠른 변화보다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한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사실 삼성 SDI가 지속적으로 조금 민감하게 좀 반영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적 자체는 그렇게 2분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뭐 판단을 하고 있고 삼성 SDI 분석 보고서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다다음 분기 뭐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코멘트 그리고 만약에 중국 쪽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이제 가능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분석 보고서들이나 아니면은 심리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심리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확실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는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 수급 상황 좀 봐주세요. 업종별. 네, 일단은 뭐 수급 상황 좀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뚜렷한 수급 조치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가 개인들 같은 경우 지금 뭐 마이너스로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마이너스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특이한 점은 지금 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3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투자 주체별로 좀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금융 투자 쪽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길게 흐름을 놓고 이제 뭐 투자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뭐 증거사 자기 계정이나 아니면 PI 계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빠르게 그 치고 빠지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흔히 말해가지고 그 이제 ELS 물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이기 때문에 사실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은 신뢰도가 좀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오늘 하루만 놓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스피 수급 주체는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인데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 쪽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도 봐야겠죠.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 상황 어떤지 업종별 흐름 봐주십시오. 강동민 대표님. 예. 코스닥 전체적인 수급 현황을 보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좀 팔고 있네요. 67원 팔고 있고 기관이 한 51원 또 팔고 있고 개인이 138원 사주고 있는데 지금 뭐 개장 초반이라 뭐 정확하면 이거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업종별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가장 이제 핫한 업종이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여기 한빛소프트, 드래곤플라이, 엔게임 요거 좀 앵커님 무슨 종목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VR 관련주들이요? 포켓몬고 때문에 많이. 예, 맞습니다. 뭐, 한빛소프트, 드래곤플라이, 엔게임 요 요새 이제 핫한 종목들인데 지금 완전히 추세가 상승 쪽으로 이렇게 돌려졌죠. 그죠? 거래량도 동반하고. 근데 어제는 이렇게 음봉을 줘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양보 흐름으로 강하게 좀 뽑고 있죠. 근데 사실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추격 매수하기 좀 그렇고 일단은 흐름은 좋아요. 엔게임 같은 것도 지금 그동안 많이 이렇게 바닥에서 헤매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흐름은 좋은데 접근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음양양 패턴으로 공략하기 좋아요. 음봉 다음에 양봉은 여기 이제 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굳이 들어간다 하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11시에서 1시 사이에 좀 늘수록 줄 때 그때 들어가는 방안이 있고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들어가도 먹을 게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타임상으로는 오늘이 참 좋아요. 전일날 이렇게 음봉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양양 패턴으로 가는 패턴이거든요. 오늘 양봉으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오늘 중에서도 시간 개념으로 봐서 11시에서 1시 사이에 좀, 이렇게 좀 침체기 때 좀 들어가는 게 좀 나을 듯 싶고요. 쭉 이렇게 좀 보면 또 소리바다.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네요. 소리바다. 차트 흐름 보면은, 이제 음봉으로 또 나아가지고 양봉이었었는데. 썬데이 토지도 그동안은 이렇게 보면은 많이 좀 내렸다가 좀 추세 우상향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고, YD 온라인도 보면은 뭐, 쭉 뽑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좀 디지털 콘텐츠 쪽이 상당히 좀 양호한 전체적인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코스닥 시장하고 양시장 합해서 종목이 몇 개나 되냐면은 2,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도 소외되는 종목은 또 있고 또 올라간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일단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고 그 종목이 그냥 잠시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난 종목 말고 추세가 딱 잡힌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 그리고 기관 외인 수급이 어느 정도 호전된 종목, 또 실적이 상당히 호전된 종목 이렇게 좀 가려서 들어가시면은 상당히 좋다. 제가 아까 소개도 얘기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반도체하고, 네, 서울반도체. 자, 보면은, 자, 양봉, 이제 밑꼬리 주고 다시 양봉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박스공을 뚫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 몇 월 달에 올해 2월 달부터 지금 6월 달
거의 한 4개월간을 이게 박스권에서 놀았어요. 놀았다가 추세가 이제 완전히 잡힌 거예요. 위로 이제 거래량 딱 받쳐주면서 이런 종목은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죠? 추세도 딱 잡혔고, 기간 외인 수급도 들어오고, 올해 추정치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뭐가 다 좋은 거잖아, 다 좋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장중에 타이밍 잡아가지고 적당하게 들어가면 좋고요. 오늘 또 제가 아까 얘기한 주성엔진 이런 거는. 서울반도체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건 시장보다 강한 거거든요. 예. 일단 시장보다 강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흐름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갭상승 떠가지고 지금 지금 양봉 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쉽게 또 이렇게 추격해서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얘기했지만 장중에서 좀 이게 좀 침체기 때, 좀 조정 줄 때, 또 들어가는 방향이 좋고, 아니면 오늘 안 사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전 고점 있잖아요. 이전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려올 때 파동 잘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다가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서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같고요. 오늘 장에서도 테마주로 묶이는 게 김무성 관련주인 것 같거든요. 대선 조절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봐주세요. 김무성 관련주가 뭐였나? 글쎄, 김무성 관련주는 좀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별로 좀 관심이 없어, 그쵸? 예. 제가 관심 있는 건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들. 예. 주성 엔지니어링, 서울반도체. 예, 거기에 좀 압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테마주, 이전에 한번 시세 줬던 종목들은 잘 안 올라요. 예. 예, 김무성 관련주라고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전방, 체시스, 조일, 알미늄, 수산, 중공업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전방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네요. 패스. 예. 체시스. NK, 체시스 안 좋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김무성 관련주는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 장동희 멘토님께서는 이 같은 테마주는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볼게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환율이 5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출발한 것 같은데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오늘 환율은 글로벌 유동성 장세 지속으로 하락 압력이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 역시 하락하면서 4원 90전 하락한 1132원 50전에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저점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1133원대까지 일단 하락폭을 좀 축소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승 그리고 위험선호 심리 확산으로 여기에 매도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BOE도 시장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파운드화가 급등세를 보이며 오늘 환율의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거기다 FED 고위 관계자들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지지 발언 등도 미국 금리 인상 기대를 약화시키면서 달러의 매도 심리를 자극시켰습니다. 뉴욕 환시에서 거래된 달러 1개월물도 위험선호 심리 확산으로 하락하면서 1130원 초반대까지 레벨을 낮췄습니다. 오늘따라 이런 방향을 반영하면서 오늘 환율 1130원 초반대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한 환율 하락 우호적 분위기 형성으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승에도 지속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자금도 꾸준하게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도 일단 하락 압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가 시즌과 하락 전망으로 내고 물량도 시장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하단의 지지 요인이었던 위안화 약세도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블랙시티 이후 고점 대비 60원 가까운 하락 그리고 거기다 이거래일 만에 20원 가까운 하락세 등으로 인해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화도 105엔대까지 상승하면서 엔원 재정환율이 5거래일 만에 100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당국의 개입 경계감을 강화시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130원 선에서의 하단은 좀 강하게 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특별한 지표 발표도 없는 만큼 1130원 초중반대에서의 제한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환율 범위로는 1128원에서 1142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 봐주신 분은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템플턴 자산운용이 우리나라 국내 조선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국내 조선업황이 최악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템플턴
운용이 조선주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 이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바이오와 태양광 등 첨단 업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중견, 중소업체들이 최근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4위입니다. 앞으로 베트남이 중국의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지 잠시 뒤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국내 조선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조선주들의 반등세가 돋보인다라고 또 앞서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조선업이 현재 수주 절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템플턴 운용이 국내 조선사에 대한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템플턴 자산 운용의 운영 철학 자체가 이제 뭐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빠진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아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조선주가 그렇게 이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가치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조선주를 좀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냐,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운영 철학에 의해서 조선주를 좀 담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뭐 분식회계 관련된 뭐 회계 부정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담는 이유는 뭐 대마불사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too big to fail인데 영화도 있거든요. 뭐 투자자분들은 시간 나시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금융위기 때 그 사건들을 가지고 결국에 기업들을 파산시킬 것이냐, 은행들을 파산시킬 것이냐, 결국에는 그러니까 대마불사, 그러니까 뭐 큰 몸집이 큰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죽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파급력도 크고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뭐 그 일자리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처리를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인데, 뭐 템플턴 투자, 그러니까 자산 운용이 대우조선해양을 투자를 하는 거는 뭐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는 투자 원칙인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아니면 조선주들이 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 한국 뭐 이제 그 정부에서 이것들을 없앨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없애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금들을 투입해서 살릴 가능성이 좀 높고, 그 자금을 통해서 수요를 지속적으로 좀 밟다가 기본적으로 조선주는 시클리컬,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업황이 돌아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전제 조건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충족이 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을 좀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지속적으로 좀 조선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템플턴 자산 운용이 사건 아니면은 워렌 버핏이 사건,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리스크를 크게 지고 그리고 또는 이제 그 기간 자체가 어느 정도, 템플턴 자산운용 사실 대우조선해양을 샀다라고는 하지만 그 외에 글로벌리하게 많은 투자, 그러니까 그 자산들을 분산 투자를 해 놓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대우조선해양을 갖고 있는 거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따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대우조선해양이 살아날 것이니까 나는 이거를 뭐 2, 3년 계속 들고 있어야지, 이러한 이제 투자 플랜을 가져가기는 상당히 좀 규모의 사이즈나 아니면은 그 논리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조선주를 한 2, 3년 또는 뭐 길게 5년, 10년 이렇게 보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멘토님이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쨌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기다라는 운용 철학을 가지고 템플턴 자산운용이 조선주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우리 김영철 팀장님께서는 아닌 거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2, 3년이나 길게 주가를 들고 가는 게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신데요. 강동일 멘토께는요, 조선주에 대한 업황뿐만이 아니라 조선주 주가 흐름이 지금 어떤지 개개 종목별로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뭐 간단하게 일단 그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조선업종 중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 대우조선해양이 해당되잖아요. 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지가 돼 있어요. 예, 정지돼 있고 지금 왜 그런가 이렇게 뉴스를 봤더니만 그동안에 그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그 회계법인
안진들 대상으로 489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면은 2010년부터 지난 2000년부터 각종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상지구가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그 회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정황이. 근데 분식 회계를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이상지구가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매년 재무제표엔 적정 의견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규모로 투자한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손해잖아요. 예? 그 정황을 정확하게만 알려줬어도 미리 대비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제 정지 상황에 지금 돼 있는 거고, 지금 뉴스 상황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 지금 기관 외인들의 수급이 좋아요, 일단은. 뭐, 일단, 여기, 오늘 뭐, 템플턴이 뭐, 가장 쌀 때, 남들이 비관적일 때 매수하고, 남들이 낙관적일 때 매도하는 그런 투자 철학이 있는데, 이게 어느 면에서 맞는 거죠, 그죠? 남들과 대중과 반대되는 길인데, 일단 많이 빠졌고, 그 다음 많이 조정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살을 좀 깎아내는, 도려내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들어가면 좋으냐, 마냐, 이런, 기로에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보면은 기관 위원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가격은 이제 더 이상 빠진 만큼 빠졌고, 기간도 지금 옆으로 많이 가격 조정을 기간 조정을 겪으면서,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삼성중업. 예. 뭐 삼성중업 이렇게 보면은. 탑 종목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삼성중공업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툭툭 터지고 있고, 예. 요것보다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더 추세가 좋은 게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은 이전부터 이미 한바탕 이렇게 바닥에서 한번 시세를 이렇게 줬었어요. 단발성이지만 여기 거래량 한번 크게 한번 들어온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두 개 종목에 비해서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더 힘이 있어 보여요. 힘이 있어 보이고, 또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 그런 노력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시장에 미리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기 때문에 세 개 종목 중에서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글쎄 뭐 우열을 가리기 좀 그러네요. 이제 전체적인 조선 업종상에서 그동안 많이 침체기에 있었다가 이제 기관 외인들이 세 종목을 이렇게 골고루 다 담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뭐, 특별히 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뭐 예전과 같지 않게 이제는 좀 시장 상황과 맞게 추세가 이제 우측으로, 우상향 쪽으로 돌지 않나, 그렇게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일 멘토께서는요, 그러니까 조선 업황, 조선 업종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지만,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크게 오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좀 전체적인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비슷해요. 지금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하락했고 또 많이 바닥에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시장이 이제 좀 이제 전반기 상반기가 이제 거의 조정 끝나고 이제 하반기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추세가 위로 돌려가는 방향의 초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추세는 같은데 굳이 조선업을 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더 좋은 종목이 있는데 굳이 이걸 저 같은 경우라면 더 좋은 종목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니 뭐 이런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 아주 안정권에서 지금 추세 우상을 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거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템플턴 자산운용이 국내 조선주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지금이 투자 적기인가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아무리 이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템플턴 자산운용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다. 시장 대비 더 강한 종목을 보자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내던지지 마시고 이제는 이제 좀 올라갈 이제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득하게 더 들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간 조선주 때문에 고생 많으셨던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제는 물량을 털 때가 아니라 기다릴 때다라고 의견을 추가해 주신 겁니다. 강동일 멘토님의 의견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증권사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을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첨단 업종 분야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 지금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베트남 시장이 어떤 현황에 있는 건지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우선 베트남 쪽으로 대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었고
뭐 최근에는 이제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오라든지 태양광 쪽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는 의료기기 강소기업인 원택이 그 베트남 지부 및 그 피부과 의료 사업을 운영하는 얼라이프 컴퍼니와 이제 베트남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제 베트남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태양광 분야에서 좀 중견기업인 신성 솔라에너지가 그 한국 서부발전과 그 베트남 당농성에 그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당장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해서 이런 중소기업들의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아직까지 뭐 이런 신성 솔라 에너지 뭐 예전에 태양광 좋았을 때는 탐방 가봤지만 뭐 최근에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보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다수 업체가 진출해 있는 레드오션으로 분리가 되지만 베트남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어떻게 좀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 건지도 여쭤볼게요. 일단 뭐 사볼 만한 베트남 이슈를 붙여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사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베트남 펀드나 아니면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가 아마 일부 그러니까 뭐 한국투자증권이죠. 뭐 2007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이제 뭐 출시를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큰 손실을 좀 냈었고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수익률이 플러스 전환 그때 이제 그 출시됐던 펀드 자체가 전환이 됐다라는 뉴스도 제가 최근에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아직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여행을 다니기는 좀 좋지 않을까. 뭐 저도 작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시장에서 왜 베트남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느냐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인구 통계에서 좀 찾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채권왕 뭐 예전에 채권왕이었죠. 채권왕 빌고러스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무인도에 가서 딱 한 가지 투자 자산을 가져갈 수가 있다면은 뭘 가져가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결국에는 뭐 세계 증시나 아니면 뭐 날씨 뭐 이런 뭐 부분들이 아니라 뭐 주가 차트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인구 통계를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통계 자체가 그 이제 그 소비 성향들이나 아니면은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산업 섹터를 이제 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다라는 뭐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었는데 과거에 이제 과거라고 해봤자 이제 뭐 몇 년 전에 중국, 그러니까 예전부터 중국 관련된 이슈가 불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동 가능 인구가 높았었고 많았었고 그리고 그 임금 자체가 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 경기가 커지면서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인구 자체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노동 임금이 상승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베트남 쪽이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삼성전자나 일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공장에서 대부분 이제 뭐 베트남 공장 그리고 협력업체들도 그쪽에 같이 들어가서 생산 라인을 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시장이 커질 가능성은 좀 있지만 그 베트남 하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베트남 그리고 중국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뭐 어떤 종목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을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베트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이렇게 뭐 강한 수익률이나 아니면 상승률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뭐 한 3년, 5년 뒤로 갈수록 중국보다는 베트남이 붙은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이제 지금 뭐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뭐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일본에 신규로 진출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중국 시장에 신규로 진출을 한다라는 게 시장에서 더 뭐 이슈가 되면서
상황과 주가가 부각이 되듯이 뭐 몇 년 뒤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이 일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베트남이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뭐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아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은 큰 그림은 그리되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럼 이제는 베트남 투자야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우리 강동현 멘토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바이오 등 첨단 산업 기술력을 가지는 그런 기업들이 베트남 쪽으로 진출하는 게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예, 뭐 포스트 차이나라 가지고 뭐 이제 베트남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는 시장으로 이렇게 기사거리가 나왔는데 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신성 솔라 에너지 한 종목이고 그나마 원택은 뭐 코넥스 시장에 등록되는 건데 뭐 거기는 거래량도 별로 없고 태양광의 그 대표적인 신성 솔라 에너지를 한 차트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신성 솔라 에너지 보면 이전부터 제가 매매했던 종목인데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흐름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가격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들은 이거 보면은 추세가 벌써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바닥에서 막 저 박스권에서 맴돌 때 얘들은 툭툭 치고 나가잖아요. 여기 툭툭 치고 나가죠 위쪽으로. 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추세 우상향적으로 딱딱 뻗어나가고 이 주봉도 보면은 제가 이때 관심권을 뒀거든요. 요때 넘어갈 때, 그죠? 네, 요때 넘어갈 때, 요때 관심 종목 편입해가지고 그때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런 기대감인지 몰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이 가격에 이미 다 반영이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사화 돼가지고 이런 게 좋은 게 있나 하고 딱 들어가려고 보면 이미 많이 오른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보고 기사 좋다니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다는 얘기죠, 개미 투자자들이. 그럼 늦고, 그럼 기사거리 보고 하면 늦고, 기사와 무관하게 이미 이제 가격에서 이미 흐름을 봐야 된다. 가격 흐름에서 추세와 거래량만 가지고도 이미 저는 판단이 돼요. 이 종목이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 건지. 근데 이런 걸 뭐 기사화된 걸 보고서 들어간다 이미 늦는 거죠. 꼭대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투자 판단할 때 그런 좀 유의하시고 마땅하게 신성 솔라 에너지 태양광 이거 말고는 예, 태양광 신성솔라는 베트남의 그 한국 서부발전과 딩농성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가지고 아마 이게 좀 재미를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향후 신성 솔라 에너지는 지금 가격대가 사실은 좀 비싸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글쎄, 뭐, 큰 추세로 보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뭐, 올라갈 여지는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전 고점에 보면, 이 차트 월봉 보세요. 이전 고점 여기까지는 뭐, 7,000원, 8,000원대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죠. 지금 2,500원대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동안에 좀 이 바닥, 얼마예요? 1,600원에서 지금 2,500원이니까 50% 이상 올랐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런데 아마 여기서 단기적으로 요 이전 고점 있잖아요, 여기요. 요까지 한번 눌림목 줘서 여기서 재차 공략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개장 이슈톡 두 번째 이슈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잠시 뒤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을 보니까 기계 쪽, 증권 쪽인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2016포인트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증권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변하는 것 아니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강동일 멘토님께는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김영철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증권주를 대할 때는 2000포인트를 강하게 넘을 때 매수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던 거죠? 예, 일단은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전략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뭐 방송에서 나와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때마다 1900선 그리고 1950선, 2000선 이러한 심리적인 지지대를 이탈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2000선을 돌파할 때
짧게 하루나 이틀 정도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증권주를 매수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였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장까지 하루 정도 오버나잇은 아니죠. 뭐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들고 간다라는 전략이면은 상당히 괜찮았을 텐데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장중에 2000선 돌파해가지고 일단은 뭐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종가 2000선 위쪽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00선 돌파해서 종가 부근대에서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2000선 안착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은 안착하고 나서 하루 정도 시세를 더 뽑아준다라고 하면은 증권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뭐 증권 업종 자체가 업종 지수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기계업종 다음으로 가장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 한 1% 중반에서 뭐 한 2%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그 외에는 저는 사실 뭐 증권주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증권주는 제가 여기 이제 서울경제TV 방송하면서 한 2, 3개월 전부터 뭐 처음부터 거의 증권주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 주제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900선 아래쪽으로 이탈했다가 1900선 회복할 때 사거나, 아니면은 그 1900선에서 이제 1950선을 돌파할 때 사거나, 아니면은 2000선을 돌파할 때 사거나, 그게 이제 돌파해서 증권주가 지속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은 당일날이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이든지 그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을 증권주가 좀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증권 관련 매체나 아니면은 기사에서는 자, 코스피 어느 정도 넘었으니까 뭐 증권주, 뭐 시장 올라, 증권주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기사를 내는데요. 딱 그냥 지수 밴드 1900선, 1950선, 2000 포인트 딱 잡아놓고 돌파할 때 사거나, 아니면 1900선은 하회했다가 올라올 때, 지금 코스피 차트랑 증권주 차트 한번 뭐 HTS 쓰시는 분들 대부분 뭐 쓰시겠지만, 보시면은 6월 24일이죠. 이때 코스피 1900선 하회했을 때, 물론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랬겠지만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심하게 좀 빠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900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1900선 올라타는 그 순간에 증권주를 하루 이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처럼 뭐 2000선 위쪽에서 안착을 해서 이제 뭐 마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늘장 추가적인 상승이 증권주에서는 더 탄력적으로 나온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트레이딩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 뭐 향후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증권주 좋아질 것이다, 또는 뭐 아마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 뭐 있다가 근 한 달 안에 뭐 증권주 관련해서 또 그 주제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시간 연장이 되면은 분명히 또 증권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텐데요. 이걸 녹화를 떴다가 녹화를 떴다 차라리 그때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증권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철 팀장께서는요, 증권주를 볼 때 코스피가 의미 있는 지지선을 돌파하는 시점 1900, 1950, 2000선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사서 한 2, 3일 정도 트레이딩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앞서서 강동희 멘토님께서는 이제 저한테 따로 증권주 지금 중장기적으로 매수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예, 연봉을 한번 보십시오. 예, 종합주가지수 연봉을 이렇게 차트를 띄워놨는데 보십시오. 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위에 상단에 이렇게 쳐놨죠. 자, 보면은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5년, 6년간을 이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럼 보면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이 상단이 계속 여기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년도 상황을 보세요. 전년도 이 거래량이 늘어났고, 양봉으로 마감됐고, 올해 밑거래 조정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위로 지금 상승 쪽으로 흐름을 타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올해 안으로 이 몇 년도냐면요, 2011년도 이 음봉 있잖아요. 이 음봉 시가가 얼마냐? 2063포인트예요. 2070포인트 이상으로 아마 올해 끝나면은요, 이거 완전히 뚫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가 가장 오르겠어요? 뭐가? 증권주 아닐까요? 증권주지. 그동안에 이 박스권에서 같이 했던 시장이 여길 뚫어버리고 이제 상승 쪽으로 이 추세 우상향 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서 가장 종목받는 업종이 뭐겠어요? 증권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증권업종이 지금 여기서 2070포인트 이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거.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전반기 때 밑골이 좋잖아요. 전년도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이거 간다는 얘기예요. 가고, 만약에 이거 뚫잖아요. 올해 2070포인트 이상에서 딱 끝나잖아요.
그럼 증권업종은 이제 날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2070포인트. 예, 2010, 여기 몇 년도냐면 2011년도 이 음봉시가 있잖아요. 2063.69인데 2070포인트 이상에서 아마 양봉으로 끝나면은요, 내년부터 이제 날아간다는 거예요. 강동일 멘토님, 예. 올해 코스피가 2070포인트를 찍고 마감이 된다면 증권주가 날아갈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어떤 종목을 그러면 선침해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까? 종목 좀 봐주세요. 뭐 우량주 종목에서 삼성증권 있고, 뭐 미래에셋증권 이런 거 괜찮고, 이제 가격 싸면서 좀 이렇게 한 종목들 중에서는 키움증권도 있네. 키움증권. 그 다음에 다 좋죠.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그때는 2000년도 때 어마어마한 시장 한번 폭발했을 때 보면은 증권업종 다 오르잖아요. 예. 그냥 하루 눈 뜨면 상한가, 또 눈 뜨면 또 상한가, 이런 시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이제 올해 이렇게 마감이 되면 내년부터 후년까지는 그냥 레일 장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동일 멘토님께서는요, 향후에 증시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저점이 이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추세 흐름이거든요. 자, 이게 저점이 점점 여기 밑꼬리 보세요. 밑꼬리가 점점 이게 높아져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 위 상단에서 계속 힘을 응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추세대 역삼각형이잖아요. 여기 이제 뚫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후가 뭐냐면 전년도에 이 거래량이 의미 있게 많이 터졌고, 양봉으로 이 5년선에서 양봉으로 끝났어요. 올해 이게 미리 선반영 조정이 들어왔다. 밑꼬리가 왔단 말이에요. 상반기 때. 그럼 이런 거는 후반기 때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이 의미 있는 이 2011년도에 음봉 시가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딱 끝난다. 그럼 내년 후년은요,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수요 없는 업종이 증권업종인데, 그동안 많이 가격도 안 올랐고,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그냥 들고 있어, 단기적으로 막 단타하지 말고, 계속 근데 그냥 보유하겠다, 그냥 몇 년간. 그런다 하면 큰 시세 줄 때 엄청난 이익을 보겠죠. 예, 알겠습니다. 100% 이상은 보겠죠. 아무리 못 봐도. 예, 강동일 멘토와 우리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이 다소 다릅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참고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분의 의견이 맞을지 고민도 해보시고 더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일 멘토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특징주를 좀 살펴볼게요. 동서를 볼 텐데요. 그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가 코스피 쪽으로 왔는데 오늘장 흐름이 어떤지랑 또 향후의 흐름이 어떨지도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장 흐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사실 그렇게 뚜렷한 수혜가 들어왔느냐, 이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딱히 그런 흐름도 아닌 거거든요. 왜냐면은 기업 자체의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돼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동서는 일단은 그 상장 워낙 거래 자체가 좀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옮긴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는 썩 나쁘지는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동서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이제 그 중국 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것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때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괜찮게 나타나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던 게 2015년도 때, 그리고 2014년 그때부터 이제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동서 쪽에서 그 이슈가 있었죠. 좀 제품에 대한 이슈가 이제 좀 같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저는 동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이어갈 수는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서 자체가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금 유동성이 아니라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그 황금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만 조금 염두를 한다라고 하면은 동서는 현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횡보할 때 일부 좀 사두면은 중국 관련된 이슈가 조금 다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다. 그때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서라고 하면은 코스피 쪽으로 이전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보다는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서를 눈여겨보셨던 분들은요, 오늘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매수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열어주신 두 분의 전문가께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님, 샘플러스의 강동일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기분은 굉장히 좋은데요. 장중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고 또 수급 상황도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요일이잖아요. 끝까지 시장 상황 보시면서 또 한 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